옛적에 산과 들이 고요하던 때에 동해 바다가 멀리 굽어 보이는 깊은 산골 마을에 기이한 소문 하나 없이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뒤로는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으로는 탁 트인 바다가 보여 사시사철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봄에는 꽃향기를 실은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차가운 바닷바람이 산등성 위를 타고 넘어와 처마미 풍경을 올리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밭을 일구고 고기를 잡으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마을의 가장 끄트머리,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울타리는 군데군데 뚫려 있어 누가 보아도 주인의 무심함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허름한 초가집에는 달구라는 이름의 노총각이 홀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불리며 놀림을 받게 했습니다. 나이는 30을 훌쩍 넘긴 듯 보였으나 정확히 몇 살인지는 아무도 몰랐고 덩치는 곰처럼 우람하고 컸지만 하는 짓이 어수룩하고 말수가 적어 아이들조차 그를 만만하게 대했습니다. 달구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사계절 내내 해진 걸치고 다녔으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저 허허거리며 웃기만 할 뿐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밭일을 하다가 그를 보면 혀를 차며 장가는 다 갔다고 수군거려도 그는 그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거나 코를 훌쩍이며 제 갈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달구의 하루는 해가 중천에 뜰 때쯤 느릿느릿 일어나 산에 오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남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닻을 갈고 부지런히 움직이는데 달구는 해가 쨍쨍할 때가 되어서요. 부스스한 얼굴로 낡은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리고 둔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발자국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게을러서 걷는 것조차 귀찮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의 걸음에는 땅의 기운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묘한 리듬이 실려 있었습니다. 산입구에서 마주친 마을 노인이 혀를 차며 늦장을 부린다고 타박을 주면 달구는 머리를 긁적이며 배가 고파서 힘이 없다는 둥 엉뚱한 대답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산 깊은 곳에 다다르면 달구는 마음에 드는 나무를 찾아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굵고 튼튼한 참나무나 소나무를 발견하면 그는 품에서 녹슨 도끼를 꺼내들었는데 그 도끼는 자루가 반질반질하게 달아있어 저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무를 해왔는지 말해주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땀을 뻘뻘 흘리며 수십 번을 내리찍어야 넘어갈 아름드리 나무 앞에서도 달구는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도끼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하품이 나올 만큼 느렸지만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는 순간에는 산 전체가 울리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쩍 하고 울리는 맑은 소리가 아니라 퍽 하고 깊숙이 파고드는 소리였는데 그 한 번의 도끼질에 나무는 깊은 상처를 입고 흔들렸습니다. 달구가 나무를 하는 모습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치 느린 춤사위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었는데 그 호흡은 바람 소리에 묻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질 때도 그는 재빠르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살짝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쓰러진 나무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다듬는 손길 또한 투박해 보이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무의 결을 거스르지 않고 도끼날을 밀어넣어 옹이가 있는 부분도 힘들이지 않고 쪼개어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나절을 보내고 나면 그의 주변에는 어느새 거대한 장작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달구는 그 거대한 장작더미를 지게 싣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장정이라면 2번, 아니 3번에 나누어 날라야 할 엄청난 양이었지만 달구는 그 모든 나무를 하나의 지게 위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나무가 지게 위로 높이 쌓여 마치 움직이는 나무탑처럼 보일 지경이 되면 그는 지게 작대기를 짚고 끈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게 멜빵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지고 그의 굵은 종아리 근육이 꿈틀거렸지만 놀랍게도 그의 얼굴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그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거대한 나무 귀신이 걸어 내려오는 것처럼 기이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을 지하구 고나크이돔 드보이 에랴세요. 마을 서식맨. 봉화 꼬마들이 그를 발견하고 몰려들어 놀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달구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나무 귀신이 온다거나 곰이 나무를 지고 간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개구쟁이 녀석 하나가 돌멩이를 던져지게 위에 나무를 맞추기도 했지만 달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조심하라고 다친다고 타일렸습니다. 양의 나무를 보고 혀를 내두르며 저 미련한 놈이 힘만 장사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촌장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무식하게 짐을 지면 골병든다며 핀잔을 주었지만 달구는 겨울이 추울 것 같아 많이 해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달구의 집 마당에는 그가 해온 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정작 그는 그 나무들을 내다 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마을에 떼감이 떨어진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운 집이 있으면 달구는 밤새 몰래 그 집 담장 너머로 장작을 던져놓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에 수북이 쌓인 장작을 보고 놀란 이웃이 누구의 소행인지 궁금해하면 달구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 투박하게 쪼개진 장작 모양만 봐도 그것이 달구의 솜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리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질녘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스님 한 분이 달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달구의 마당에 들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퉁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달구는 나무를 정리하다 말고 스님을 보고는 꾸벅 인사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투박한 사발에 시원한 냉수를 한 가득 떠왔습니다. 스님은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달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도끼 소리가 예전보다 깊어졌다고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달구는 머리를 긁적이며 그저 나무가 단단해서 힘을 좀 썼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찢찢 혀를 차며 칼을 감추는 것은 쉬우나 기운을 감추는 것은 어려운 법이라고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는 표표히 사라졌습니다. 달구는 스님이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다시 도끼를 들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달구에게는 남들에게 말 못할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어릴 적 전쟁터에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깊은 산속에 은둔 고수를 만나 무술을 배웠습니다. 스승은 그에게 무술은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어야지 남을 해하는 살인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스승이 세상을 떠난 후 달구는 자신의 힘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산골 마을에 숨어들어와 바보 행세를 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무를 패는 동작 하나하나에
스승에게 배운 검법을 녹여내며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지만 겉으로는 그저 힘센 나무꾼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늦가을이 되자 마을의 공기가 예전과는 다르게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내려가서가 아니라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가 비릿하고 흉흉했기 때문입니다. 마을 노인들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 같다며 걱정을 늘어놓았고 철새들도 평소보다 일찍 남쪽으로 떠나버려 하늘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달구는 산 정상에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평선 너머에서 몰려오는 검은 먹구름과 그 아래에서 일렁이는 불길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만드는 폭풍우가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내는 피비린내 나는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마을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오며 불안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마을 해안가에 왜구들이 나타나 집들을 불태우고 곡식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도 가끔 왜구들이 출몰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다르고 움직임이 조직적이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산골 마을에 순박한 농부들에게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곡식을 땅에 묻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리기 시작했고 밤이 되면 아이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날 밤 달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서성거렸습니다. 하늘에는 달빛이 구름에 가려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헛간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몽둥이 하나를 꺼내들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흔한 물풀의 막대기였지만 달구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그것은 천하의 명검보다 더 매서운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그는 허공을 향해 몽둥이를 한번 휘둘렀는데 바람을 가르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경지는 소리 없이 공간을 베는 수준에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달구는 몽둥이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디 이 몽둥이를 쓸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습니다. 옆마을에서 도망쳐 온 사람이 피투성이가 된 채 마을 입구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축해 치료해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놈들이 곧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놈들은 인정사정 없는 악귀들이라고 몸을 떨며 말했습니다. 촌장은 서둘러 마을 청년들을 모아 경비를 서게 하고 부녀자들과 노약자들은 산속 깊은 동굴로 피신시키기로 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는 사이 달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위급한 상황에 나무나 하러 가는 달구를 보며 미친놈이라고 욕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목적지는 평소 나무를 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목인 좁은 산길 주변을 맴돌며 거대한 통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드리 나무들이 쿵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지만 그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하지 않고 마치 아무렇게나 쓰러진 것처럼 길가에 어지럽게 널어놓았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청년이 뭐 하는 짓이냐고 길을 막으면 어떡하냐고 소리쳤지만 달구는 바람이 차서 나무들이 추울까봐 덮어주는 것이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만 했습니다. 청년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돌아갔지만 달구는 묵묵히 길목의 지형을 바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라 적들의 진입 속도를 늦추고 그들의 대열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배치였습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짙게 깔리자 달구는 작업을 멈추고 바위에 앉아 땀을 식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수룩한 바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동자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낡은 초가집이 아니라 자신을 바보라고 놀리면서도 따뜻한 밥 한 덩이를 챙겨주던 이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달고는 거친 손으로 도끼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바람 속에는 비릿한 피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아래에서 횃불의 무리가 뱀처럼 구불거리며 마을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람이 거세지자 바다에서 밀려오는 먹구름은 마을을 금세라도 집어삼킬 듯이 시커멓게 변해갔습니다. 갈매기들은 불안하게 울며 육지 쪽으로 깊숙이 날아들었고 파도는 평소보다 훨씬 높게 치솟아 해안가 절벽을 사납게 때려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날씨의 변화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랫마을에서 도망쳐온 피난민들의 행렬이 산길을 따라 이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옷가지 몇 개만 보찜에 싼 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걸음을 재촉했고 그들의 눈에는 깊은 공포와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 아래에 모인 사람들은 피난민들이 전해주는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왜구들은 단순히 곡식만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해치는 짓을 서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잘 훈련된 군사들처럼 움직였고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긴 칼을 들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마을 촌장은 지팡이를 짚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아의 도움을 청하려 사람을 보내 산길이 험하고 거리가 멀어 지원군이 언제 도착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마을을 지키는 것은 늙은 노인들과 농기구를 든 몇몇 장정들 뿐이라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마을에는 비상령이 내려졌고 집집마다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장독대에 묻어두었던 비상식량을 꺼내고 아이들을 단속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남자들은 헛간에서 녹슨 낫과 괭이를 꺼내 숫돌에 갈았지만 그 소리는 비장하기보다는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평생 땅만 파먹고 살던 농부들이 칼을 든 도적들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져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마을 전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달고는 여전히 엉뚱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피난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 달고는 산에서 베어온 거대한 통나무들을 지게에 지고 마을 입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 한가운데에 아름드리 나무를 쿵 하고 내려놓더니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아 땀을 닦았습니다. 피난짐을 나르던 이웃집 김씨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냐며 사람들이 도망가야 하는데 길을 막으면 어떡하냐고 윽박질렀지만 달고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달고는 김씨의 타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통나무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며 길을 더욱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아이가 블록 장난을 하듯이
길가에 있는 바위들을 끌어다가 통나무 사이에 끼워 넣기도 하고 덤불을 꺾어다가 길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려 놓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가 드디어 미쳤다고 혀를 찼습니다. 외국 정신이 나간 것이 분명하다고 수건거렸습니다. 촌장이 달려와서 당장 이 나무들을 치우라고 호통을 쳤지만 달구는 그저 희죽 웃으며 바람이 너무 세서 바람막이를 만드는 중이라고 동문서답을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행동에는 치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무를 놓아둔 곳은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진입로이자 가장 좁은 병목 구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두세 사람이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길이었지만 달구가 놓은 장애물 때문에 이제는 한 사람도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아졌습니다. 게다가 바닥에 깔린 덤불과 넝굴들은 발을 헛디디기 딱 좋은 위치에 교묘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적들이 기세등등하게 달려들다가 이 구간에 걸린다면 그들의 속도는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배열은 엉망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달구는 바보 같은 웃음 뒤에 날카로운 전술가의 눈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자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비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고 어둠은 빠르게 산자락을 덮어왔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불을 끄고 숨죽여 바깥 동정을 살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달구는 그 시각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을 입구의 통나무 뒤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어깨가 처량해 보였지만 그의 손은 품속에 숨겨둔 작은 돌멩이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바람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을을 휘감았습니다. 그때 달구의 귀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익숙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흙탕을 밟는 척척거리는 소리였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움직이는 자들의 소리였습니다. 달구는 숨을 멈추고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림자 몇 개가 마을 입구를 서성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놈들이 보낸 척후병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달구가 쌓아놓은 통나무 장애물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우회할 길을 찾는 듯 했습니다. 달구는 그들이 장애물을 넘으려 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척후병 중 하나가 투덜거리며 통나무 위로 올라서는 순간 달구는 쥐고 있던 돌멩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파악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척후병이 억소리를 내며 통나무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동료들이 깜짝 놀라 칼을 뽑아 들고 주위를 살폈지만 빗소리에 묻혀 돌멩이가 날아온 방향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 매복해 있다고 생각했는지 황급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달구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대가 도착하기 전에 놈들의 기세를 꺾어놓아야 했습니다. 척후병들이 사라진 후 달구는 다시 마을 안으로 들어와 대장간으로 향했습니다. 대장간은 이미 불이 꺼져 있었지만 달구는 익숙하게 풀무지를 하여 불씨를 살렸습니다. 그는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도끼를 꺼내 불에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나무를 할 때 쓰던 무딘 도끼가 아니라 예전에 스승님이 물려주신 무쇠 도끼였습니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도끼날을 망치로
두들기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묘한 미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달고가 밤중에 또 무슨 짓을 꿈이나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밖으로 나와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망치질을 마친 달고는 도끼를 물에 담가식힌 뒤 숫돌에 정성스럽게 갈았습니다. 쓱싹거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도끼날은 점점 더 차가운 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달고는 도끼날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습니다. 거친 수염과 흑투성이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무인은 칼을 쓸 때보다 칼을 거둘 때 더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달고는 지난 10년간 칼을 거두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그 봉인을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녘이 가까워오자 비는 그치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는 마을을 고립된 섬처럼 만들었습니다. 달고는 도끼를 허리춤에 차고 다시 마을 입구로 나갔습니다. 안개 속에서 비릿한 바다 냄새와 함께 매캐한 연기 냄새가 섞여 날아왔습니다. 놈들이 가까이 왔다는 신호였습니다. 달고는 자신이 설치해둔 장애물 뒤에 숨기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를 뚫고 수많은 횃불의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횃불의 불빛이 안개에 번져 몽환적이면서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왜구들의 본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들처럼 괴성을 지르며 마을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선두의 선자들은 험상궂은 인상의 가죽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무리가 흔들며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안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비명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왜구들은 달고가 쌓아놓은 통나무 장애물을 보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고작 이런 나무 토막으로 자신들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며 도끼로 통나무를 내리찍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통나무를 치우려고 달려들자 얽히고 설킨 덤불과 덩굴이 섞였습니다. 선두에 섰던 몇 놈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뒤따라오던 자들이 그 위에 걸려 넘어지며 대열이 순식간에 뒤엉켰습니다. 욕설과 고함이 난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달고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느림보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지게 작대기 대신 손에 든 무쇠 도끼가 횃불의 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는 통나무 위로 가볍게 튀어올라 당황하는 왜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왜구 대장이 놈을 죽이라며 소리쳤지만 달고의 기세에 눌려 섣불리 덤비는 자가 없었습니다. 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도끼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기합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마을은 내가 지킨다. 물러가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안개를 찢고 산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입구에서 횃불이 춤을 추듯 일렁였고 매서운 밤바람은 달고의 옷자락을 사정없이 흔들어댔습니다. 왜구들은 달고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으나 이내 그가 가진 것이라곤 낡은 도끼 한 자루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금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두에 선 서너 명의 적들이 날카로운 환도를 휘두르며 동시에 달고의 허벅지 노리고 쇄도에 들어왔는데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숨죽여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으나 바로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구는 적들의 칼날이 몸에 닿기 직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유연하게 허리를 틀어 공격을 피하고는 손에 든 도끼자루로 가장 앞서 오던 놈의 손목을 가볍게 툭 하고 쳤습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적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달구는 멈추지 않고 물 흐르듯 몸을 회전하며 다음 적의 명치를 도끼자루 끝으로 밀어쳤습니다. 억 소리도 내지 못하고 뒤로 나자빠지는 적들을 보며 뒤따르던 무리는 당황하여 멈칫거렸지만 달구의 동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산에서 옹이 박힌 나무를 다듬을 때처럼 빈틈을 파고들었는데 그 모습은 싸움이라기보다는 기이한 춤사위처럼 보였습니다. 투박한 도끼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바람을 찢는 소리가 났고 그 바람 끝에 닿은 적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나둘씩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달구는 무리하게 힘을 쓰지도 않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지도 않으면서 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적들을 제압해 나갔습니다. 마을 회관 문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촌장과 마을 청년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느림보 달구가 맞는지 아니면 산신령이 달구의 몸을 빌려 내려온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지게 하나 지는 것도 세워라 내워라 하던 사람이 지금은 번개보다 빠른 손놀림으로 칼든 도적들을 어린아이 다루듯 하고 있었으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옆에 있던 아내의 팔을 꼬집으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했고 겁에 질려 울던 아이들도 달구의 신기한 몸놀림에 눈물을 그치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달구의 등 뒤로 거대한 산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듯했고 그의 발밑에서는 흙먼지가 소용돌이치며 일어났습니다. 외구들도 처음에는 시골 마을의 나무꾼 따위가 뭘 하겠냐며 얕잡아 보았지만 동료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자 점차 공포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섣불리 덤벼들지 못하고 달구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달구는 포위된 상황에서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도끼를 어깨에 걸치고 여유롭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아닌 고요한 평정심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적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적들 중 하나가 뒤에서 기습을 시도하며 창을 찔러 넣었지만 달구는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고개를 살짝 숙여 피하고는 뒤로 돌려차기를 날려놓음을 저 멀리 덤불 속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달구는 자신이 산에서 나무를 하며 터득한 도끼질이 사실은 고대 무술의 정수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고 바람의 방향을 느끼며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이치는 검을 쓰는 이치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적들의 움직임을 나무의 흔들림처럼 읽어내었고 칼날이 날아오는 궤적을 가지가 뻗어나가는 방향처럼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아무리 빠르고 강하게 공격해와도 달구의 눈에는 그저 멈춰있는 나무 토막을 베는 것보다 쉽게 보였습니다. 그는 도끼날을 세워 적의 칼을 쳐내는 대신 도끼 등으로 적의 어깨나 팔다리를 가격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는데 이는 불필요한 살생을 피하려는 그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전투가 길어지자 뒤에서 구경만 하던 외구의 대장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곰 가죽을 두르고
얼굴에는 긴 흉터가 대각선으로 그어져 있는 거구의 사내였는데 손에는 사람 키만한 거대한 찬마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장은 부하들을 발길질로 밀어내며 비켜서라고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세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도끼를 고쳐 잡으며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대장은 달구를 노려보며 코웃음을 치더니 단숨에 거리를 좁혀오며 거대한 칼을 수직으로 내려 찍었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대단한지 땅이 울리고 흙이 튀어오를 정도였습니다. 달구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옆으로 몸을 날려 대장의 공격을 피했지만 대장은 멈추지 않고 칼을 횡으로 휘두르며 달구를 압박해왔습니다. 거대한 칼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는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듯 했고 주변에 있던 울타리와 장독들이 그 풍압에 휘말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달구는 도끼자루로 칼을 막아보려 했지만 대장의 힘이 워낙 장사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벌리려 했지만 대장은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가 밀리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불안에 떨었고 제발 그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달구의 머릿속에 스승님의 가르침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강한 바람은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타고 넘어야 한다. 달구는 억지로 힘을 써서 대장의 칼을 막으려던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비웠습니다. 대장이 다시 한번 전력을 다해 칼을 내려치는 순간 달구는 마치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몸에 힘을 빼고 칼날의 궤적을 따라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칼은 달구의 옷자락을 스치고 땅에 박혔고 그 틈을 타 달구는 대장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쥐고 있던 도끼의 자루 끝으로 대장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숨이 턱 막힌 대장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지만 워낙 맷집 비조와 금세 자세를 바로잡고 분노에 찬 표정으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끼를 든 달구의 팔을 노리고 교묘하게 칼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달구는 도끼를 들어 막았지만 낡은 도끼자루가 대장의 칼날을 견디지 못하고 쩍 하는 소리와 함께 반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모기를 잃은 달구를 보며 왜 환호성을 질렀고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장은 승리를 확신한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마무리 일격을 가하기 위해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달구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는 부러진 도끼자루를 미련 없이 버리고 주변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침 그의 발치에는 아까 자신이 설치해 두었던 단단한 참나무 통나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달구는 대장의 칼이 내려오는 찰나의 순간에 발로 통나무를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육중한 통나무가 대포알처럼 날아가 대장의 정강이를 강타했고 대장은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구는 굴러다니던 몽둥이 하나를 집어들고 춤을 추듯 공중으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공중에 떠오른 달구의 몸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났고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천하의 보검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허공에서 몸을 한 바퀴 비틀며 대장의 머리 위로 낙하하듯 몽둥이를 내리꽂았습니다. 이압 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몽둥이가 대장의 투구를 강타했고 쨍강하는 금소금이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대장은 피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 거대한 몸뚱이가 쓰러지자 주위에는 궁정만이 감돌았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왜구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대장이 쓰러지자 왜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갈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고는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굳혀쥐고 남은 적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땅이 울리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왜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달고는 흔들리지 않고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도망치려는 자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저항하는 자들의 무기를 쳐내어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달고의 활약에 용기를 얻어 몽둥이와 농기구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와! 하는 함성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합세하자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달고가 앞에서 적들의 진영을 무너뜨리면 마을 사람들이 뒤따르며 놈들을 포박하고 제압했습니다. 평생 쟁기질만 하던 농부들의 손에도 힘이 들어갔고 그들의 눈에서는 더 이상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순식간에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고 왜구들은 도간에 든 쥐꼴이 되어 우왕좌왕하다가 하나둘씩 굴비 엮이듯 묶여 나갔습니다. 달고는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마을 안쪽으로 침투하려던 잔당들을 찾아내어 처리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적들의 숨소리를 감지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헛간 뒤나 장독대 옆에 숨어있던 놈들을 귀신같이 찾아내어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 놈이 지붕 위로 올라가 도망치려 했지만 달고는 마당에 있던 장대를 집어 던져 놈의 발목을 맞추어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무술은 단순히 힘이 센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하는 자연과의 조화, 그 자체였습니다. 마침내 새벽닭이 울기 시작할 무렵 마을을 덮쳤던 소란은 잦아들었습니다. 마당에는 토박당한 왜구들이 줄지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달고는 부러진 도끼자루를 주워들고 슬픈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친구를 잃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촌장이 다가와 달고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달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그저 배가 고프니 밥이나 좀 달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에 긴장해 있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고 밤새 얼어붙었던 공기는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아침해가 동해 바다 너머로 붉게 떠오르자 밤새 마을을 뒤덮었던 어둠과 공포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참혹했던 밤의 흔적만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달고가 쓰러뜨린 통나무와 덤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포박된 왜구들이 굴비두릉처럼 줄줄이 묶여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밤새 악기처럼 날뛰던 그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질린 폐전병의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그제야 긴장이 풀려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주저앉아 통곡하거나 서로를 끌어안고 살아남았음을 감사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마을 한가운데 있는 큰 바위 쪽으로 쏠렸는데 그곳에는 지난 밤의 영웅인 달고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 건네준 주먹밥을 입안 가득 우물거리며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예전의 어수룩한 바보 달고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옷은 여기저기 찍혀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세상 편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끼자루 하나로 수십 명의 도적대를 때려 눕히던 무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배고픔을 달래는 순박한 나무꾼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구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는데 예전처럼 그를 비웃거나 놀리는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지난밤 그가 보여준 신기한 무공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침을 튀기며 달구가 하늘을 날아올라 몽둥이로 적장의 정수리를 내리찍던 장면을 흉내냈고 옆에 있던 안악들은 그가 춤을 칼을 피하던 모습이 마치 산신령 같았다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동안 달구를 바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가 몰래 장작을 챙겨주었던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이들은 감사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촌장이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달구 앞으로 달시지가 점을 닮아크는 너부간 고용대 비명 말을 보일 깁 가름 선미등이 집어서 터부외살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력을 감추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 굴었지만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그 겸손함에 더욱 감동하여 그를 진정한 영웅으로 떠받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관아에서 파견한 포졸들이 헐레벌떡 마을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곳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포졸 대장은 마당에 줄지어 묶여있는 왜구들을 보고 도대체 누가 이 흉악한 무리를 제압했느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달구를 가리키자 대장은 허름한 옷차림의 나무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촌부가 어떻게 정규훈련을 받은 왜구들을 이길 수 있겠냐며 마을 어딘가에 숨은 고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캐물었습니다. 달구는 앞으로 나서며 짐짓 바보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어젯밤에 산바람이 어찌나 세게 불던지 나무들이 저절로 쓰러지며 이놈들을 덮쳤지 뭡니까요? 저는 그저 넘어진 놈들 칡넝굴로 묶은 것밖에는 한 게 없습니다. 달구의 엉뚱한 변명에 포졸 대장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지만 마을 사람들을 쳤습니다. 결국 포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힐박, 포박 등 왜구들을 끌고 마을을 떠났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서는 달구를 위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는데 집집마다 숨겨두었던 귀한 술과 음식을 꺼내와 마을 회관 마당에 한가득 차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달구를 가장 상석에 앉히고 술잔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지만 사람들을 화산뿐이었봐요. 달구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인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는 연신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구석자리로 가려 했지만 아나 어쩔 수 없이 촌장 옆에 앉아 넙죽넙죽 받아먹어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찬밥 신세였던 그가 이제는 마을의 가장 귀한 손님이 되어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옆집 할머니가 고운 무명천으로 지은 새우 한 벌을 들고 와 달구의 앞에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달구의 거친 손을 잡으며 지난 겨울 우리 집에 몰래 장작을 넣어준 게 자네라는 걸 안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달구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뒷머리만 긁적였고 주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달구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새 옷을 입은 달구는 쑥스러운 듯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모습이 그 어떤 장군보다 듬직하고 멋져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에는 다시 고요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의 공포스럽던 정막과는 달리 오늘의 밤 공기는 따스하고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달구는 텅 빈 마당에 홀로 앉아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부러진 도끼 대신 마을 사람들이 선물해준 새 도끼가 놓여 있었고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님이 계신 저 먼 산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힘을 올바른 곳에 썼다는 안도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달구가 혹시라도 훌쩍 떠나버렸을까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일찍부터 그의 집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달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잠을 자고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마당에 나와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는 어제 마을 사람들이 준 새 옷을 고이 개어놓고 다시 낡은 옷을 걸쳐 입은 채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촌정이 달려와서 이제 나무 일은 그만하고 마을 경비를 맡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달구는 고개를 저으며 나무꾼은 나무를 해야 밥맛이 좋다며 싱긋 웃어 보였습니다. 달구가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는 뒷모습은 예전과 똑같아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더 이상 그가 느림보나 바보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을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졌고 그의 지게 위에 쌓인 빈 공간조차 꽉 찬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듯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달구의 뒤를 졸졸 따라가며 나무꾼 놀이를 한다고 막대기를 휘둘렀지만 달구는 그저 허허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불고 흰 눈이 내리는 겨울이 찾아왔지만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나 도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산에서 들려오는 쿵쿵하는 도끼 소리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심장 소리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그 소리를 자장가 삼아 편안하게 잠이 들었고 달구가 몰래 가져다 놓은 장작 덕분에 그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하고 훈훈했습니다. 달구는 여전히 말이 없고 어수룩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소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구의 머리에도 서리가 내리고 허리가 조금 굽어졌지만 그의 도끼질 소리는 여전히 산을 울리고 바람을 갈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산을 올려다보며 달구의 집 쪽을 향해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진정한 숨은 영웅이었습니다. 바람이 맑게 불던 어느 날 산골 마을의 전설이 된 나무꾼 이야기는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랫동안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가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들이 춤을 추듯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달구가 나무들과 함께 추던 춤사위라고 믿으며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창가에도 그 따뜻하고 든든한 바람이 불어와 편안한 꿈길로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달구의 도끼 소리가 들려오는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밤처럼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